필립의 사연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종신고되어 10년 만에 아내를 만난 사연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보다 순수한 사랑을 했지만 바람을 피운 아내를 오해하고 평생을 복수하듯 살아온 화자가 뒤늦게 알게 된 진실이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조금 반전이 있는 내용이라서 사연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마지막에 얻는 교훈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 사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뒤바꾼 아내와의 만남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10년 전 만나 운명처럼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는데요. 이후 갑자기 아내가 실종되고 또 10년 뒤에 다시 나타나기까지 제가 겪었던 희한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려야겠네요. 저는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이 공장 취업으로 기름밥을 먹은 공돌이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중졸이고 원래 학교는 쓸모없다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셨던 터라 저를 공부시킬 마음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제가 실업고를 졸업할 때쯤 그러시더군요. 취업할 거지? 아빠는 네 나이에 이미 반장되고 그랬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내심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대학에 가서도 취업에 별 볼 일이 없는 친척 사촌을 거론하시길래 거두절미하고 대학을 안 간다고 선언했죠. 친구들은 하다못해 전문대 야간이라도 가서 나름 대학생활 로망을 얘기할 때 조금 부럽기도 했지만 집안을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단호해지기로 했어요. 청춘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일부러 머리를 호섭이처럼 자르고 눈썹도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야 딴 생각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내 인생은 앞으로 공돌이로 시작해서 공돌이로 끝낸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날 바로 벼룩시장을 뒤져서 집 근처에 가장 월급 많이 주고 가까운 데를 골라 면접을 갔습니다. 처음 면접 본 곳은 집 근처의 한 육가공 공장이었어요. 공장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셨는데 날카로운 인상에 빨간 펜으로 이력서에 줄을 쫙쫙 그으면서 특이하게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월급 안 밀리고 회사가 오래되어서 저희 지역에서는 꽤 탄탄한 직장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런가 그날 면접을 보러 거의 100명이 몰려왔고 저는 순번을 기다려야 면접을 봐야 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돼서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면접장이라고 해봤자 공장 한쪽에 그냥 테이블 하나 갖다 놓은 거였어요. 주변에 윙윙하고 고기 가공하는 소리가 들려서 시끄러운데도 그 공장장은 현장감을 알아야 한다면서 거기서 면접을 보더군요. 자네 눈썹 왜 밀었어? 사회 반항아야? 공장장님은 빨간 펜으로 제 이력서에 눈썹 없는 걸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신기하면서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대학에 가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눈썹은 왜 밀어? 못생겨 보여야 이성한테 한눈 팔지 않고 일에만 집중할 것 같아서요. 좋아. 그런 자세 아주 마음에 들어. 합격! 그렇게 조금은 허탈하게 면접에 합격하고 다음날부터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28이라 숫자가 들어간 데였는데 친구들이 회사 이름을 듣더니 이 18에 다녀? 그러고 엄청 웃더군요. 아무튼 저는 첫 직장인 공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곧바로 취업돼서 그 한 직장에서 내리 10년을 일했으니 저한테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같이 입사한 친구들은 칼같이 시간 되면 퇴근했지만 저는 남아서 기술을 배우느라고 매일 혼자 야근을 했어요. 가공 공장에 다니니 캐드 같은 걸 배워두면 도움이 될까 해서 학원을 다녀볼까 했지만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혼자서 매일 독학을 하기로 했죠.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같이 일하는 형들은 저를 보고 비웃었어요. 그거 배워서 어디다 쓰냐고, 그래봤자 기름밥 먹고 올라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요. 저는 속으로 꿈도 없는 새끼들 그러고 무시하고 계속 공부를 했죠. 공장 직원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남자였어요. 여자 직원들은 나이 많은 아주머니 경리랑 결혼하고 애 낳은 여자 대리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여자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었고 오로지 일하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제 아내가 입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어느 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장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군요.
갔더니 제 눈앞에 웬 천사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동그란 눈, 그리고 볼륨감 있는 몸매는 제가 딱 원하던 이상형이었죠. 여자가 작업복을 입어도 예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내 친구 딸인데 잠깐 알바하느라고 며칠 있을 거야. 공장 일은 전혀 모르니까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심부름 시킬 거나 도울 일 있으면 데리고 다니면서 일 시켜. 저는 벌써 공장장님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여자에게만 시선이 꽂혔어요. 그리고 매일 데리고 나가서 자판기 커피 앞에서 둘이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게 일이었죠. 아내는 호섭이 머리를 하고 눈썹을 미인 남자가 잘해주니까 그냥 마냥 웃긴 것 같았어요. 알바라고 왔는데 일도 편하지 매일 웃겨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를 오빠처럼 따르더군요. 저도 마음이 통했다 싶어서 이제 내 인생의 운명의 파트너를 만났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눈썹 없는 호섭이로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냅다 고백을 했습니다. 저기, 내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나랑 사귈래? 네? 미안한데 제가 남친이 있어요. 아내는 처음에 단호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기소침해져서 물었죠. 뭐? 근데 왜 말 안 했어? 네? 그걸 왜 제가 꼭 말해야 해요? 아니, 그래, 맞아, 그렇지. 아내는 처음에 정말 저를 남자로 1도 생각 안 하더군요. 남친이 있다고는 했지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럴 거라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왜 저를 좋아하지 않는지 너무 괴로워한 나머지 입사 후 처음으로 공장에 무단 결근도 했죠.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정말 괴로운 마음에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 좀 나을까 해서 집 근처 교회로 무작정 예배를 보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가 제 평생의 운명이 될 거라는 전혀 생각 못했던 때죠. 교회에는 참 저처럼 창창한 젊은이들이 많더군요. 예쁜 여자들도 많았고요. 1년 365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공장 기계만 보고 살던 저에게 교회는 그 자체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청년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아님 지옥에 갑니다.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 네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속으로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저는 이미 지옥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예배가 끝날 무렵 새로운 신자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해주던 여자를 가만히 보니 바로 제가 흠모하던 아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순간 이건 운명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에게 다가왔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다가와 묻더군요. 청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네,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습니다. 저도 등록할게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군요. 아멘, 아멘. 저는 아내를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마음에 그날로 바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애진작에 때려치운 지 오래고 그날부터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절에 다니시는데 저 혼자 신분을 숨기고 매주 교회에 가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게다가 제가 일까지 그만뒀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어요. 예수쟁이가 되더니 잘 다니던 공장도 때려치우고 네가 앞으로 뭐가 되려고 이러나 모르겠다. 종교에 빠지면 약도 없어. 정신 차려라 아들아. 부모님께는 제가 여자 때문에 이런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도 저를 통제가 안 될 만큼 아내에게 푹 빠져 있었거든요. 눈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로지 저 여자를 가져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인생만 들이다 파던 저에게 운명처럼 사랑이 들이닥친 거죠. 저는 아내가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그녀 주변에서 조금씩 맴돌면서 교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반찬 봉사, 전도, 기도 모임에 꼬박꼬박 나오는 걸 보고 저를 달리 보기 시작했죠. 교회는 처음 나왔지만 신앙심은 깊은 남자로 이미지 세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이미지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아내를 탐문해 가다 보니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아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결국 저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였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아내는 저를 절대로 친한 오빠 이상으로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내는 정말 절실하게 신앙에만 매달리는 여자였어요. 오빠, 나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내가 그렇게 신앙심 좋은 사람이 되면 되잖아. 오빠는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되었잖아요. 한 달 나온 사람은 뭐 신앙이 좋지 말라는 법 있어? 오빠는 기도할 때 방언도 못 하잖아요. 방언? 네, 저는 방언하는 사람이 좋아요. 제가 방언을 아직 못 하거든요. 방언이라는 건 기도할 때 신앙심이 극대화되면 나오는 독특한 언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기독교인들 중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내뱉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필코 방언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는지 주변에 물어봤죠. 그런데 하나같이 다 방언을 딱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신이 정해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신이 정해준 사람임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청년부실을 청소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불 꺼진 기도실에 혼자서 남아서 기도하는 척했죠. 그리고 아내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듣자마자 방언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 꺼진 기도실에서 혼자 방언을 하는 걸 보고 아내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저를 옥상으로 불러내더니 다시 방언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오빠, 진짜 방언 터진 거 맞아? 그럼, 나도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야. 좋아, 그럼 우리 사귀어봐. 오빠가 나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줘. 그렇게 저는 아내와 드디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언이 터진 기념으로 아내와 술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완전 개념이 없었던 거죠. 기독교인은 술을 안 마신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오빠, 진짜 방언 터진 거 맞아? 근데 왜 술을 마셔? 나는 성령에 취해서 그러지. 거짓말로 성령을 모독하면 나중에 지옥 가서 쇠꼬챙이로 혀를 지지게 된대. 저는 차라리 쇠꼬챙이로 꼬추를 지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창 욕정이 치밀 나이인데 아내는 저를 절대 가까이 못 오게 하더군요. 교회에 다니는 여자는 못하는 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키스도 안 되고, 야스는 더더욱 안 되고, 스킨십도 절대 안 되고, 오로지 그냥 만나면 기도만 해야 했거든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욕정이 치밀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 짜증나. 나 방언 안 해. 못 해.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그래, 내가 바보야? 그걸 모르게? 그럼 왜 모른 척했어? 오빠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지 보려고 했지. 그리고 마침내 아내는 저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같이 정말 신실한 신자가 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술도 끊고 그녀가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썼죠. 교회 안에서도 아내를 흠모하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내가 특유의 순수한 이미지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보면 넋이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아내는 항상 다른 사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우월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더더욱 그녀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아내에게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또래보다 얼굴에 주름이 많다는 거였어요. 이마도 코에도 주름이 깊이 있어서 또래보다 몇 살은 더 위쪽처럼 보였죠.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건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녀랑 사귄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프로포즈를 해야 하는데 자꾸만 그녀에게 거절당하고 있어서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가 신앙이 조금 더 자라서 진짜 방언을 할 수 있으면 그때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름 수련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열렬히 기도할 때 온갖 욕설을 다 집어넣어 제 뺨을 스스로 때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제발 제 기도 들으시면 저 방언 좀 터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나니 얼떨결에 제가 방언이 터지더군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그녀에게 이번에는 진짜 방언이 터진다고 고백했죠. 여기서 아내에게 점수를 한 번 땄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따로 있었죠. 한 번은 아내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들과 잘 놀다가 갑자기 쾅 기절하더군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119 불러야 한다는데 저는 그냥 아내를 들쳐업고 가까운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 아내가 눈을 뜨더니 그러더군요. 나랑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진짜야. 난 얼굴에 주름도 이렇게 있고. 나는 가슴에 털도 났어. 괜찮아. 우리 결혼하자.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결혼해달라고 정식으로 청혼했고 그녀는 울면서 저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만나 저와 아내는 부부가 된 거죠. 결혼을 하고 그녀의 장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계동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는 장모는 마음씨 착하고 너그러운 성격이셨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저를 믿고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못난 사위를 믿어주는 장모가 고마워 결혼하고 나서도 주말이면 반찬 가게 가서 일을 도와주고 집에 필요한 밑반찬을 한 보따리 싸들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했지만 저는 나름 사위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매일 주말이면 30분씩 운전해서 장모님이 일하는 반찬 가게에서 있다가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결혼 3년차가 되었고 저는 공장에서 배운 기술로 나름 작은 부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갖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조심스럽게 아이를 갖자고 제안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내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면서 말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저기, 사실 나 자기한테 꼭 할 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그럼 부부끼리 못할 말이 어디 있어. 한번 말해봐. 혹시 있잖아, 우리,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뭔데 그래? 나한테 시간을 조금 줬으면 해. 무슨 시간? 그냥 그건 나중에 말할 테니까 우선 지금은 나를 믿고 조금 기다려줄 수 있어? 다짜고짜 임신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도 없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고 얼버무리니 당혹스러울 수밖에요. 이후부터 아내는 얼굴이 보기 흉할 정도로 수척해지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렇게 웃음이 많던 사람이 웃음기도 싹 가셨죠.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아내한테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막무가내더군요. 이유를 말해보라고 해도 계속 답답하게 말을 안 하는 아내가 이해가 안 돼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집사람이 어쩐 일인지요? 며칠 말을 안 해도 밥도 잘 안 먹고 혹시 어디 짐작 가는 데 없으세요? 그런가, 나야 그 집을 어찌 알겠는가. 그런데 네, 장모님, 무슨 할 말이라도. 아무래도 이 반찬 가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네? 갑자기 왜요? 장사도 잘 되잖아요. 아니, 그냥 나도 갈 때가 됐는지 그냥 몸은 힘들고 마음이 심란하네. 제가 좀 더 시간 내서 와서 도와드릴게요. 일도 바쁜 사람이 무슨. 그리고 그동안 참 고마웠네. 당장 죽을 사람처럼 왜 그러세요, 장모님? 자네가 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을 알게 될 걸세. 장모님은 그렇게 말하고 입을 꾹 닫으시더군요. 저는 장모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갑자기 반찬 가게를 접는다고 해서 어리둥절했죠.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는 장사도 잘 되고 자리를 잡아서 반찬을 몇 가지만 하셔도 운영이 잘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네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를 찾아가게. 이건 누구 주소인데요? 내가 아는 사람 주소인데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꼭 기억해 두었다가. 명함에는 곁에 흥신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부름 센터였죠. 혹시 장모님이 무슨 사채를 쓰다가 빚을 지셔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두 모녀가 어딘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 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저를 피하면서 집안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장모님은 반찬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으니까요. 당신 혹시 로또 맞았어? 나 몰래? 로또?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바람 피워? 남자 생겼어?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내가 요새 좀 차갑게 대했나 보네? 미안해. 아내는 울다가 웃는 날이 많았어요. 어떤 날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러더니 어떤 날은 우렁각시처럼 다정했죠. 한 번은 저녁에 상다리가 휘어지게 한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평소에는 간소하게 상을 차리는 여자가 그날따라 제가 좋아하는 도토리묵이며
꽃게찜 같은 것들을 한가득 올려놓고 저를 기다리는데 왠지 그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보, 많이 먹어요? 내가 그동안 해준 것도 없는데.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 그냥 당신 생각나서 한번 해본 거야. 오늘 밤에 오랜만에 한번 할래? 아니, 진짜 이 여자가 수상하게 싫이. 그날 오후엔가 신문에서 남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약을 먹이고 죽인 여자 기사가 나기도 했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보험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혹시 이 음식에도 독이 들어있어서 이거 먹고 죽지는 않을까 괜히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아무튼 수상했어요. 그런데 저는 재산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보험을 많이 들지도 않아서 아내가 저를 어떻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제가 돈이라도 많은 인간이었다면 그 의심은 합당했겠지만 우프게도 저는 참 가난한 사람이어서 의구심이 많은 저는 그러면 답은 딱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아내한테 남자가 생겼다는 거였죠. 더욱 그 즈음 아내는 외출도 잦아졌고 나갈 때 항상 차를 가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따라서 미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 집 반경 30km를 벗어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서 차를 시내 쪽으로 벗어나 외곽으로 몰더군요. 아내는 제가 따라가는 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의심을 하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내의 얼굴은 어딘가 마음이 조급해 보였어요. 이후 아내의 차가 경기도 성남의 어느 한적한 카페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가서 차를 댔죠. 아내는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나더군요. 저는 멀찌감치 가 그 장면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에 자주 웃음을 터뜨리더니 결국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서 남자에게 주더라고요. 돈봉투였죠. 이건 거의 100%군. 저는 바람을 피는 남자에게 돈까지 갖다 바친다면 이건 분명히 꿰어도 제대로 코가 꿰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엄청 울분이 치밀었죠. 교회까지 다니는 사람이 바람을 피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 손목을 잡고 끌고 나오고 싶었지만 조용히 자리를 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아내는 저한테 사근사근 하더군요. 바람을 피우고 나면 뒤가 캥겨서 배우자한테 더 잘한다는데 아내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아내가 스스로 자백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언제까지 숨기나 보자는 심산도 있었고요. 한 번은 아내가 저를 욕실로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제 발을 씻겨주더군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이 극에 달해서 저는 의심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어? 갑자기 왜 발을 닦아줘? 아니, 그냥 예수님도 제자들 발을 닦아주셨대. 근데 자기야, 응? 나 할 말이 있는데 혹시 친구들하고 제주도 여행 갔다 와도 돼? 옳거니 저는 드디어 물중을 잡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자와 드디어 여행까지 가기로 한 거죠. 저는 모른 척하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주면서 여행비로 쓰라고 했어요. 일주일 뒤에 2박 3일 동안 다녀온다고 하길래 저는 100% 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꼭 행복해야 돼. 알았지? 아내는 저한테 눈물까지 흘리면서 갑자기 행복하라고 하더군요. 왜 이러실까? 꼭 어떤 남자랑 살림 따로 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살림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야? 글쎄, 아니면 말고.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장모님이 소개해준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를 미행해서 결정적 물증을 잡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집에 돌아오니 더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온 저는 집이 텅텅 비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와이프 짐은 싹 빠진 상태고 결혼 사진이나 결혼 관련된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순간 망연자실했죠. 아내의 페이크에 완전 속은 겁니다. 여행을 일주일 뒤에 간다고 해놓고 다음날 제가 방심한 틈을 타서 집에 결혼 증거를 싹 없애고 짐을 챙겨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딱 하나 이상한 점이 있다면 제가 불쌍했는지 냉동고에 얼려둔 반찬까지 잔뜩 넣어둔 거죠. 누굴 놀리는 거야? 바람피고 집 나간 주제에 반찬을 왜 얼려놔? 냉동고 안에는 사골국이며 고기며 거의 2달은 먹을 만한 반찬이 잔뜩 있더군요. 꼴에 교회 다닌다고 끝까지 착한 척을 하면서 저를 생각해주는 척을 하다니
아내의 위선이 순간 역겨워졌습니다. 바람난 남자랑 도망가면서 남편을 생각하는 게 웃기잖아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저는 이 사실을 장모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음날 반찬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한번 충격을 받게 되죠. 반찬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은 거예요. 거기에는 임대라는 두 글자만 붙어 있고 아내 짐이 싹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 아내가 집을 나간 날짜랑 똑같았어요. 아니, 장모님은 왜 말도 한마디 없이 가게를 접은 거지? 그리고 혹시 장모님과 아내의 바람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되더군요. 어쩌면 아내가 장모에게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얼마를 받아서 엄마는 나랑 어떻게 살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손을 쓸 새 없이 사라진 두 모녀를 상대로 고소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라도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하고 저는 또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살지도 이미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한테서 정을 떼내기 위한 작업이었죠.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정이 들었는데 장모님이 나한테는 이렇게까지 사기를 칠 수는 없다. 정말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죠. 저는 아들처럼 예뻐해준 것이 모두 위선이라고 생각하니 화도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현실을 바라볼 때였어요. 그때 주변에서 해준 얘기가 혹시 제가 도장이나 서류 준 거 없냐고 하더군요. 혹시라도 제 명의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생각까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별 다른 대출이 이뤄진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라도 날아올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로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정말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연락이라도 와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신문에 광고도 내보면서까지 노력했지만 아무도 아내와 장모를 봤다는 사람도 없고 아내에게서 연락이 오지도 않았어요. 이건 분명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저는 장모가 준 흥신소 사장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연락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장모님이 5년 전 실종되셨어요. 아내도 실종되었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전에 장모님이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한 게 생각나서요. 안 그래도 연락이 올 것 같았네. 내가 다른 얘기는 직접 해줄 수가 없고 아마 여기로 가면 모든 걸 알게 될 걸세. 네? 여기가 어디인데요? 자네 장모가 전에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그 이상은 말해줄 수가 없어. 흥신소 사장님은 뭔가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역시 사연을 얘기해줄 생각은 없고 그저 주소를 적어주면서 어디를 가면 된다고만 했습니다. 거기 가면 아내를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알려준 주소로 곧바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곳은 강남에 있는 한 부동산 사무실이었어요. 1층에 있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 한 고층 빌딩 23층에 위치하고 있는 말하자면 기획부동산이었죠. 아내가 그런 곳에 있을 이유가 없을 텐데 왜 그곳으로 가보라고 했는지 저는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가보라고 한 것일 테니 일단 찾아가 본 거였죠. 제가 들어가니 직원이 저를 맞더군요. 저는 아내 이름을 대면서 혹시 땡땡땡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저희 사장님인데요. 잠시 외출하셨어요. 사장이라고요? 혹시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땅을 팔아요. 강남에 돈 많은 분들한테 개발지 땅 분양해주는 마케팅 회사예요. 기획 부동산이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저희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땅을 분양해드리고 있죠. 저는 아내와 기획 부동산의 접점을 찾으려고 해봤지만 전혀 관련성이 없었죠. 혹시 아내가 바람핀 남자가 운영하는 회사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문이 열리더니 곧바로 쾅 닫히더군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왜 다시 나가세요? 직원은 제 등 뒤로 닫힌 문 쪽을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을 일으켜서 출입문을 열었죠. 직감적으로 아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엘리베이터는 이미 1층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다급한 마음에 비상 계단으로 1층까지 헉헉대며 내려갔지만 이미 사람은 내린 이유더군요. 저는 다시 기획부동산 사무실로 올라가서 아내 명함을 달라고 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거니까 받지 않더군요. 두 번째 전화를 거니까 이번엔 결번이라고 하더군요. 번호를 순식간에 바꿔버린 거예요. 더 황당했던 건 다음날 아내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 오피스텔에 찾아갔더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기도 사람도 없이 텅 비어 있었죠. 제가 찾아온 걸 알고 아내가 도망을 간 거였어요. 그때가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때입니다. 이후에는 아예 아내의 행방을 알 수 없었죠. 장모의 행방도 알 수 없었고요. 그렇다고 이혼 서류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답답한 마음에 방황하기 시작했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빌라도 팔고 하던 업을 모두 정리하고 나니 홀가분해지더군요. 인생은 한순간이라고 하더니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던 가정이 어느 날 이렇게 파토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저보고 마음 잡고 재혼하라고, 어차피 아내는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 거라고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저밖에 모르던 그 착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돌변해서 사라져버린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폈다면 차라리 이혼 소송이라도 빨리 걸어주면 좋겠는데 소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가더군요. 그 사이 저도 30대를 지나 40대 후반이 되었고 그럭저럭 아내에 대한 기억이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뒤늦게 위암 판정을 받아서 시한부 삶을 남겨두고 계셨죠. 죽기 전에 우리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남의 남자랑 바람난 년을 뭐가 보고 싶다고 그래요? 착하고 싹싹한 아이였는데 우리 아들이랑 백년해로 할 줄 알았지. 이제 그만 잊어버려요, 엄마. 그 사람 돌아오지 않아요. 어머니는 일주일 뒤 돌아가셨고 저는 어머니까지 암으로 돌아가시자 또다시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삶에 남은 것이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좌절,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오더군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겨우 자리를 지킨 채 3일을 보냈고 발인을 앞두고는 거의 이성을 잃고 쓰러져 누워있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만나던 여자도 제가 그 꼴이 되니까 저를 떠나더라고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세상 천지 고아가 된 심정을 누가 알아줄까요? 이제 그만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또각또각 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죠. 그때가 새벽 3시였고 사람들도 조문객도 별로 없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서 조문을 하더니 저에게 와서 손에 통장과 도장을 꼭 쥐어주더군요. 통장에는 무려 25억이 현금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여자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자는 빠른 발걸음으로 출입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저기 잠깐만! 이거 무슨 통장인데 나를 줘요? 저는 나가려는 여자를 돌려 세우고 얼굴을 봤습니다. 여자가 화장기가 있긴 했지만 매우 수척한 얼굴에 거의 60대 노인처럼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단번에 그 여자가 제 아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맞지? 당신이지? 그렇지? 그동안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정말 죽일년이야. 미안해. 지금 이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낼 상황이야? 당신 10년 만에 나타나서 이게 뭐냐고! 통장은 또 뭐고 얼굴은 또 왜 이래! 저는 아내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가서 그동안 실종된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바람을 핀 게 아니었고 장모와 같이 짐을 정리해서 강원도 외딴 산골에서 살았다더군요. 저랑 결혼할 당시에 장모는 보니 펠린다우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이 있었는데 이 병은 50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당시 저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고 이후 장모의 상태가 악화되자 장모를 데리고 조용히 강원도로 떠난 거였어요. 제가 미행했던 남자는 알고 보니 아내에게 해외 치료약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브로커에게 상담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저는 아내가 바람을 펴서 장모랑 같이 도망간 걸로 모든 사실을 오해했던 거죠. 장모는 이후 1년 정도 더 살고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이 병이 아내에게도 유전되었다는 거였어요. 아내 역시 이를 알고 얼굴이 조금씩 수척해졌던 것이고 그 때문에 제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 몰래 떠난 거였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괜히 당신 바람 폈다고 오해하면서 10년을 살았어, 이 사람아. 정말 미안해.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야.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내가 당신 없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뭐해. 아내는 죽기 전에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저에게 갖다 주려고 합법적인 기획 부동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강남 부자들에게 좋은 땅을 개발해서 분양해 주니 입소문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부동산을 통해 20억이 넘는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워져 저에게 통장을 넘기려고 온 거였죠.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아내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3년도 채 남지 않았더군요. 저는 의사에게 거의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제가 20억 드리겠습니다. 제발 방법을 찾아주세요. 저는 국내에 있는 모든 대형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법을 몰색했지만 아무도 이 병의 치료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자기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 이제라도 이혼을 정식으로 하고 새 출발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같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20억을 기부하면서 그 병을 치료하는 연구팀이 전담으로 고쳐주겠다고 하는 희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20억을 들고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온갖 치료법이 동원되었는데 목의 유전인 이 병은 미국 내에서도 완치한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1년이면 고친다고 했던 것이 2년이 넘어가자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갔고 나중에는 피를 토하면서 힘들어하더군요. 죽음이 거의 임박한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20억을 날리고 수중에 남은 돈은 이제 5억 남짓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무슨 짓이든 하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전국에 있는 모든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니 펠린다우 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거나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1억 배상. 이렇게 문자를 돌리고 있는데 문득 장모가 소개해준 흥신소 사장이 생각나더군요. 다시 연락을 하니 한번 찾아오라고 해서 아내를 데리고 흥신소에 갔습니다. 흥신소 사장은 저를 보더니 장모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아내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더군요. 그 사장은 1년도 채 안 남은 아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박사를 찾아가면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흥신소 사장이 아는 지인 중에 자연치유의 대가인 박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돈으로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면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저랑 아내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내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겠다고 저랑 동행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더군요. 박사는 제 아내를 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돌아가세요. 저는 이 사람 고쳐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남은 돈 5억을 말하면서 이 돈을 모두 줄 테니 제발 고쳐만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은 자기도 얼마든지 있고 보니 펠린다우 증후군은 희귀병이라서 위험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 병을 고치려고 했다가 못 고치면 그동안의 명성에 타격을 입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무슨 개소린가 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쥐고 따졌습니다. 아무한테도 당신이 도와줬다고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못 고쳐도 조용히 꺼져드릴 테니 일단 시도만 해봐주라고요. 제가 그렇게 설득하자 박사는 마지못해 제 설득에 한 달만 치료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민간요법이긴 했지만 박사는 아내가 경기도 광주의 집에 머물면서 가까이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신기하게도 아내를 케어하기 시작하자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아질 듯한 병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악화되길 반복했고 결국 상황은 거의 끝으로 가는 것 같았죠. 박사님은 이제 아내를 보내줄 준비를 하라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어느 날 아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는 하나님도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아실 거야. 그러니 이제 그만 애쓰지 않아도 돼. 무슨 소리야. 자연치유로도 안 된다면 신이 직접 고쳐야겠지.
하나님이 직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면 돼. 저는 그날로 광주에 있는 교회에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때만큼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를 했죠. 아내 대신에 저를 데려가 달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방언을 한 번도 못하다가 제대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상에서도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이제야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준 것 같다면서요.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지 그렇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을 기도하는 동안 아내는 죽지 않고 버텼고 이후 병색은 조금씩 차도를 보여서 지금 3년째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아내가 여태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면서 이건 하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죠. 저도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었기에 아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어찌 보면 지금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적일 수도 있겠네요. 제 목표는 아내를 100살까지 살게 해주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지금 삶에 절망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다면 기운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바람핀 줄 알았던 아내가 어느 날 희귀병에 걸려서 돌아왔고 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 헌신하는 사연 주신 분의 정성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묘한 것이 바로 이 부부간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요. 피를 나눈 것도 아닌데 평생을 살아가는 벗. 아마도 신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말은 그래서 생긴 게 아닐까요? 애청자분들도 이 사연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진 경험을 하셨길 바라며 오늘 사연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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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